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인복지론 제13강 노인주거보장에 대해서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우리나라와 그리고 다른 나라의 노인주거보장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즉 외국의 노인 주거 보장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주거 보장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87년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건축된 상계 19 단지에 3세대 가족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세대 가족형 아파트는 말 그대로 3세대가 각자 사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계획주거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단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떠한 형태로 이 단지를 운영하고 있느냐 살펴봤더니 수평 인거형과 수평 동거형, 수직 동거형이 있습니다. 수평 인거형은 동거,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출입구와 주방, 화장실을 완전히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출입구가 별도예요. 어르신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출입구와 자녀 세대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출입구의 위치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늦게 들어와도 상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의 출입구를 거치지 않고 자녀 세대 전용 공간으로 출입구를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노인 세대의 부양이나 가사활동의 공동화 등을 위한 수단을 확보한다라는 거죠. 외부로 출입하는 출입구가 별도이기 때문에 서로 별도의 가구처럼 생활할 수 있고 그 안에 또 내부로서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또 가구, 한 가정으로서 식사를 공동으로 할 수 있거나 때로는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또 내부에도 존재하는 이러한 경우가 수평 인거형입니다. 수평 동거형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출입구는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일체형 단위주택에 노인 세대와 자녀 세대의 생활 공간을 함께 계획했으며 노인 세대의 침실에는 별도의 독립 욕실과 침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세대와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중간에 거실은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쓰는 것이죠. 거실은 공동으로 쓰나 화장실이나 욕실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머지 단위주택 내 공간은 자녀 세대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수직 동거형은 어떤 것이냐? 출입구가 복도로부터 진출입층은 자녀 세대가, 그러니까 출입구는 하나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출입구는 하나인데 그 하나로 들어가면 아래층은 자녀 세대가 또 위층은 노인, 어르신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수평 인거형과 다른 것은 수평 인거형은 출입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안으로 소통할 수도 있지만 서로 들락날락 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수직 동거형은 출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주택 내에 상층부는 노인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단위주택 자체를 복층으로 구성한 사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면 좋겠죠. 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리 주택이라든지 경기도 파주시, 전라북도의 김제시, 충북의 청주시, 세종의 밀마루 복지마을 등 이렇게 일부 지역에 노인 전용 주택 및 아파트가 건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금천구 보린주택은 지역 공동화의 특성과 서울특별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는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공동생활홈 구축 지원 사업으로 사회관계가 취약한 노인, 독거노인의 고독과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공동생활홈 형태로 지어졌고요. 세종시 밀마루 복지마을은 신도시에 만들어진 아파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러한 주거보장 방식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냐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일정 비율을 어르신들에게 배정하는 형태였죠. 그런데 연령대별 맞춤형 거주 서비스의 중요성이 차츰 커지면서 의료라든지 여가 등을 결합한 노인만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존에는 공공 임대주택을 만들면 그 안에 어르신은 뭐 10% 이상, 20% 이상 이렇게 그 안에 생활할 수 있는 할당을 줬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어떤 특성에 맞는 어떤 주거단지, 주택 단지들을 만들어서 그 어르신들의 특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의 주거 공간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 보장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는 2003년에 제1차 주택 종합 계획에서 어르신들, 노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이미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공동생활주택을 공급하고 이 안에 환경을 무장애화, 베리어 프리, BF 다 같은 용어죠. 우리가 BF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것이 베리어 프리의 약자이고 무장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용하더라도 장애를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렇게 꾸며지는 환경을 베리어 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지 및 의료시설과 노인용 주거시설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택 자산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식을 도입합니다. 우리가 모기지론이 있었죠. 모기지론. 우리가 모기지론 소득보장에서 배웠었죠. 모기지론은 뭐냐 하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이 대출을 갚아나가는 형식인데, 영모기지론은 어떤 것이었죠?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해요? 연금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 집을 담보로 했던 어떤 금융이라든지 이러한 기관에서 어떻게 해요? 이 집을 매매해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모기지론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 주택 자산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식을 도입했다? 영모기지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2차 장기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차는 10년,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있죠. 1차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 9월에 발표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통해서 공공 실버 주택을 공급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공공 실버 주택은 이후에 우리가 다음 강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공 실버 주택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1인 가구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실제로 2016년 위례 신도시, 2018년 경기 광교 신도시 등 전국 11곳에 공공 실버 주택을 설립하고 입주자를 당시에 모집했었죠. 그래서 총 1234가구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궁금하시면 다음 강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러한 1차, 2차 종합 계획들을 펼치면서 어르신들의 어떤 주거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 나갑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떨까라는 거죠. 영국은 상당히 복지가 발달되어 있고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의 노인 주거 보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지방정부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관리하기 쉬운 난방시설과 인체공학을 고려한 부엌과 세면대, 조명시설이 갖추어지고 휠체어가 들락할 때 큰 어려움이 없도록 넓은 문, 손잡이가 달린 욕실과 넓은 복도 등이 있고 불필요한 계단이 없는 보호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대표적인 노인주택으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좀 전에 설명했던 보호주택이 영국의 대표적인 노인주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호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면 좀 전에 설명했듯이 보호주택은 영국의 대표적인 노인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지방정부나 주택조합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로 공급은 하지만 민간에서도 분양용으로 공급을 하여서 구입 또는 임대 등을 통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방 하나 또는 두 개와 주방으로 이루어진 소형 주택들이 평균 20에서 40호 정도의 단지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방이 굳이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주택에는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한 핸드레일, 잡고 이동할 수 있는 미끄럼 방지 장치나 노인 편의 시설들이 잘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공공시설로 각 호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로 사교실이라든지 세탁실, 손님 맞이방 등이 있는 것이 이 영국의 보호주택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국은 노인보호주택은 노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단독주택의 집합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몇 가지라 다시 유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제1범주의 보호주택과 제2범주의 보호주택, 제2.5 범주의 보호주택 이렇게 유형화할 수가 있습니다. 제1범주의 보호주택은 어떠한 주택이냐 하면 건강하고 활동적인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단지로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어르신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으면서 10에서 20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제2범주의 보호주택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일정 부분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입주하여 생활하는 주택으로 관리인 한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왜? 어르신들이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인 한 사람이 25에서 35호 정도의 주택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긴급 호출 서비스나 지역 의료 체계와의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제2범주의 보호주택에 해당되고요. 제2.5 범주의 보호주택은 어떤 것이냐? 요보호주택이라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요보호주택이라고 해서 허약한 노인을 위한 주택단지로 다수의 관리, 제2범주의 보호주택은 그래도 일정 부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관리인이 25에서 35 정도를 관리한다 그러면 2.5 범주의 보호주택은 다수의 관리인이 그 가정들을 관리하면서 긴급 호출 서비스, 지역 의료 체계와의 연계, 식사, 목욕 서비스 등의 케어를 제공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은 보호주택이 영국의 어떤 노인 주거 정책의 대표적인 기능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도 어르신들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제1범주의 보호주택, 2범주의 보호주택, 2.5 범주의 보호주택 이렇게 유형화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일정 부분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요보호 어르신이냐 이렇게 구분하여서 입소가 가능하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은 조금 다르죠. 지금 여기에 화려한 그림이 있는데 이건 그림이 아니죠. 우선 살펴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노인 은퇴촌이라 그래서 애리조나에 있는 선시티입니다. 선시티를 위에서 찍었더니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죠. 와우,
화려하죠. 그래서 미국의 노인 주거 보장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국은 1980년대부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발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가 좋고 물가가 저렴한 남부 지역에 은퇴촌 또는 은퇴자 주거 단지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노인주택은 은퇴촌 또는 은퇴자 주거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규모가 영국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100에서 500세대가 거주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옆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 있는 선시티인데요. 선시티는 약 1090만 평 대지에 4만 2천여 명, 2만 6천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죠? 한마디로 대형 노인복지 주택 단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분양 방식으로 입주하는 단독형이 있고 2, 3세대 연립형이 있고 콘도, 개인 소유처럼 이용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처럼 다양한 유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에서 24시간 응급실을 갖춘 단지 안에 24시간 응급실을 갖춘 민간 종합병원이 있고 입주자의 문화생활을 돕는 여러 여가 프로그램을 이 안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에 해당됩니다. 뭔가 조금은 규모 면에서 좀 달라 보이네요. 그죠? 자, 일본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살펴볼까요? 일본은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됐던 대표적인 나라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 1960년대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저소득 노인들에게 공영주택을 제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령화 비율이 10%를 넘어선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령층을 위한 주택을 보급하기 시작을 했고, 지방 정부는 실버 하우징을, 중앙 정부는 특수법인인 일본 주택도시정비공단을 통한 시니어 하우징을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서비스형 노인주택은 전국적으로 4,000호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근에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노인복지 주택단지를 보급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주택의 이상을 잘 실현한 곳으로는 요코하마에 있는 라이프 시니어 하우스 코오크가 있습니다. 총 5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독립형 세대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개호형 세대로 나뉘어집니다. 독립형 세대와 돌봄이 필요한 개호형 세대로 나누어지는데요. 입주자가 노동 공동체를 만들어 식사 제공과 청소, 돌봄 활동들을 하고 단지 내 문제를 함께 의사결정해서 해결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노인복지 공동체와 교류하면서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이 어르신들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뭔가를 기여하고자 하는 폭넓은 생각, 사회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인 주거보장 정책이 무엇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일본 니포니 커뮤니티 하우스라 그래서 같은 건물에 1층에는 어린이집, 2, 3층에는 일반 임대주택, 4, 6층에는 노인 요양시설, 7에서 11층은 자립시설, 12층은 공용 목욕탕,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한 건물 안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일본은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본은 노년기에 고독과 외로움을 지역 주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노인과 젊은 층을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복합주거복지시설을 노인 주거복지 정책의 어떤 핵심, 그러니까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쿄에 있는 헬스타운 니시오오이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에 보면 폐교한 학교를 개보수해서 그 안에 어린이집에서부터 노인복지센터에 이르기까지 두루 갖춘 복합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헬스타운 니시오 오이라는 곳이고요. 다음에 방금 설명했던 복합 노인복지 주택단지로 니포니 커뮤니티 하우스가 있죠. 니포니 커뮤니티 하우스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한 건물 안에 이렇게 그 층별로 다양하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젊은 층과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그 건물 안에서 서로 뒤섞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노인과 젊은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84세대 중에서 시니어 하우스가 43세대, 일반 세대가 41세대를 차지하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뭐예요? 사회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웨덴은 어떨까요? 스웨덴은 복지가 발전된 나라인데요. 스웨덴은 조금 다릅니다. 스웨덴에서는 노인에게 돌봄이 필요하게 되어도 가능한 자택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웨덴은 어떻다? 시설보다는 재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홈 헬퍼, 찾아가서 도와주는 헬퍼와 간호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홈 헬퍼와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재가복지 지원형의 중간시설이 주택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보호 같은 중간시설이 주택지에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핵심이고요. 자택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되거나 불안한 고령자와 장애인인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어디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될 수 있는 한 생활시설의 입소를 피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집합주택에 사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집합주택에서 살 때 돌봄은 누가? 여기서 홈헬퍼라든지 간호사가 가서 적절한 도움들을 개입을 하는 것이죠. 정부도 될 수 있는 한 이를 가능하게 하려고 정책들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목적을 설정하면 그 목적에 가능하도록 정책들, 정부까지도 정책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향한 단일된 목적을 향한 어떤 정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웨덴에서는 그래서 노인 생활시설, 요양원과 같은 너싱홈과 같은 이러한 노인 생활시설을 증설하지 않고요, 가능한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복지 지원 시설과 돌봄 시스템을 계속 정비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조금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좀 전에 설명했던 집합주택에서 살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양원의 입소나 요양원도 주택지 내에 건축하고 있으며 방에는 화장실과 샤워기가 있는 개인실로 하는 등의 주거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집합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지만 그 요양원 자체도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의 삶을 존중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각각 각 호실마다 갖추어진 그러한 주거형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집합주택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회사에 의해서 건축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노력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주택가의 주요한 차이점은 공동의 레스토랑과 휴게실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 이 집합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합주택이 일반 주택과 차이점은 공동의 레스토랑과 휴게실이 있고 긴급 통보 시스템을 비치하고 있어서 각 입주자의 방과 센터가 연락이 가능하다라는 것. 서로 따로 살고 있지만 내가 긴급 호출을 누르면 긴급 호출 지원센터에서 바로 출동이 가능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센터에서 의료기관과 홈 헬퍼에게 즉시 연락하여 필요에 따라서 홈 헬퍼와 간호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관리인이 있어 밤에도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는 점, 건물과 설비는 고령자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구조로 건축되어 있는 등 상당히 재가에서 생활하지만 마치 커다란 요양원과 같이
개별성이 보장되지만 그 안에는 적절하게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가족, 긴급 통보 시스템이라든지 간호사, 이런 홈헬퍼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러한 스웨덴에서는 종래의 노인생활시설의 건설은 1970년대부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낮추고 있다라는 것이고, 보다 일반 주택에 가까운 그룹홈으로 바꾸어서 재가복지의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라는 것이 이 스웨덴, 복지가 잘 된 스웨덴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인주거 보장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노인주거 보장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례에 혹시 개선점, 이거 우리나라에서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혹시 있었나요? 혹시 있었으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의 노인 주거 복지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생각하기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학습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인 주거 보장 정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결코 지루하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